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가요계에 화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윤명선 씨인데요. 이름만 들어선 좀 생소하시겠지만 장윤정의 어머나를 작곡한 분이라고 하면 좀 더 친근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에 취임했는데 이분이 내놓은 개혁 방안들과 발언들이 음악인들 사이에 큰 화제입니다. 먼저 음악저작권협회는요. 간단히 말하면 저작권을 대신 관리해주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방송에 A라는 음악이 사용이 되면 그 A라는 곡을 만든 B라는 저작권자가 있겠죠. 이 저작권자가 징수해야 할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서 B한테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징수 및 지불 대행에 있어서 그동안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도 사석에서 저작권협회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가수들의 비화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 협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얼마 전까지 독점 체제였던 이 시스템이 지난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단체를 선정함에 따라서 복수로 전환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윤명선 신임 회장은요. 이 신뢰도 회복에 초점을 뒀습니다. 먼저 1,200억 규모의 저작권 징수액 회계를 오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임금을 30% 삭감하고 취임 전에는 직원들과 함께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 청소도 했다고 합니다. 저작권자들한테 봉사하겠다는 마음인지 회장의 경비 및 업무 추진비도 삭감하고 연임도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저작권협회를 비판만 하던 SNS가 순간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호의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굳은 의지 그리고 계획이 때로는 시스템 전반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는 거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윤명선 씨가 제작한 대표적인 음악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마골피의 비행소녀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김윤경의 생생경제.
3월 21일이었죠.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가 개관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대문 운동장에 할아버지하고 리틀 야구 보러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허물어지는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 들어서게 됐죠. 이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대문에 과연 이게 어울리는 것인가 불평을 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어쨌거나 세워졌으니까 활용은 잘 해야지 되겠죠.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전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DDP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어떤 건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동대문 운동장을 이제 철거하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자하 하디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분이 네. 설계를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건물을 지었죠. 이제 네. 건물을 연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63빌딩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땅입니다. 이제 그 위에 이제 그분이 건축 철학 같은 게 이제 곡선을 주로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직사각형의 그 공간이 아니고 그 비정형스러운 굉장히 좀 독특한 건물을 네, 좋아하셔서 그 건물이 들어선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때 당시 이걸 왜 허무는지를 잘 몰랐어요. 왜 이걸 또 설립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도 궁금해요. 네, 사실 그 동대문 운동장을 이제 철거하자는 주장은 2006년 이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공원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 그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한 자리에 뭐 시민들을 위한 공원들을 설립하자는 것이었는데 네. 이게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되신 이후에 예. 굉장히 계획이 바뀝니다. 그게 이제 2007년 초에 건물 계획이 들어서요. 그리고 2007년 12월 달에 철거가 시작되고요. 불과 14개월 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진행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 시립박물관이 있는데 동대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사이트죠. 근데 거기도 굉장히 역사적인 데입니다. 네. 역사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7년 정도 그걸 굉장히 조사를 잘했어요. 예. 동대문을 운동장을 팠을 때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안에서 123m의 한양 성곽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3층 높이의 이관 수문 같은 것들도 나왔고요. 그 위에도 한 25,000점의 유물들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조사하는데 고작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죠, 사실은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진정성 같은 거를 고민을 했는지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그 건물이 예쁘다고 좀 멋진 건물이 들어선 데를 축복해야 될 때가 아니고요. 네. 예. 자원을 그러면은 그런 문화 자원들, 유산들을 좀 보존을 했었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한 거네요. 예, 근데 유산 유물에 대해서는 많은 보존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표 안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이트들이 나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 콜로세움 가보면은 거기를 뭐 보수를 해서 예쁘게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네. 로마라는 그 역사의 도시의 역사적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당시에 연합뉴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요. 그 역사적 그 진정성 같은 것들을 서울이 600년 정도고 2000년 된 역사의 도시라는 걸 한 번에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좀 플랜 자체를 좀 바꿔도 되지 않았나. 네. 건물은 예쁜 건물, 특히 자하디드식의 건물은 분당이나 사막 한가운데 놔도 돋보이는 건물이에요. 네. 근데 그걸 꼭 그 자리에 있었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말이 많았던 이 건물을 설계한 자하 하디드 이분이 네네. 뭐 건축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도 받으신 분이고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예, 유명한 분이시죠. 예. 예. 이분은 사실 뭐 우리의 역사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사실 이분이 건설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경에도 이분인지 다른 분인지 어떤 분이 건설한 외국인
거 건설한 건축물이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북경의 역사성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그 이분의 건축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건축가들은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건축 철학을 위해서 주변과 안 어울리는 건물들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분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동대문과 동대문 시장의 패션 상인. 네. 아마도 전태일이라는 분을 알았을까요,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 지역의 역사성 그리고 장소적 특성에 대해서 과연 아무리 세계적인 건축가여도 그것들이 과연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네. 아니 오히려 우리나라의 세계적이진 않더라도 좀 역사적 진정성과 장소적 진정성을 고민했던 분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분을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었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나를 이제 공모해서 뽑아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무시한 걸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반응을 뉴욕이나 아니면은 네. 저 런던 같은 데 했다고 했으면은 그분이 다시는 그런 데서 건축 설계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쪽에서는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제 외국인 그 설계를 했고, 외국인 디자이너가. 그래서 외산 명품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핵심 장소를 뭉개버렸다. 뭐 이렇게 좀 과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저는 예.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지표면에서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한양 성곽이 나왔는데 네. 그 성곽을 없애진 않았습니다. 보수를 했지만은 성곽이 가렸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한양 성곽을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양 성곽부터 20m 안에 있는 건물들을 좀 정비를 한다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철거를 할 계획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동대문 바로 북편에 동대문 교회라고 1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헐렸어요. 예. 같은 논지라면은 한양성곽 20m 안에 DDP가 바로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사실은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갖고 있는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참 아쉬운 부분인데, 이 건물 모양도 상당히 좀 독특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주변에 제가 어렸을 때 이 가봤던 그곳에는 이제 뭐 평화시장이라든지, 나중에 들어서 이제 패션 타운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잖아요. 네. 그대로 남아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예, 평화시장 이런 것도 다 남아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뭐 두타라든지 그런 상권들도 계속 있고요. 근데 이질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싶고, 실제적으로 이 상권 간의 갈등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예. 아마, 근데 이게 DDP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까 이제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요. 이제 지금부터 고민할 부분은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서 주변 상권 또는 주변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임팩트를 끼치느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DDP로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주변 지역에서 쇼핑을 하면서 상권을 부흥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약간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동대문 상권에서 그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사실 두타가 가장 잘 되고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두산이라는 데서 그 안에 있는 그 상점들을 다 관리를 해요. 예. 근데 나머지 상가들, 예를 들면 밀려레나 이런 다른 상가들은 사실은 분양으로 쪼갰기 때문에 그 상권이 그 두타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DDP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해도 이분들은 상권이 잘 관리된 상가들, 두타라든지 시티인 이런 어떻게 보면 재벌들이 하는 데죠. 네. 글로 아마 가서 그 상권들이 더 잘 될 확률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좀 전체적 큰 스킬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안 되는 상가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는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뭐 좀 평화시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뭐 원단을 팔거나 좀 저렴한 옷을 팔거나 이런 그런 상권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동대문 상권을 다 살릴 수는 없고 뭔가 구조 조정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노점상들도 지금 철거냐, 뭐 자발적인 철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싹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노점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지구 하나의 패션 지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다란 지구가 있으면은 그 지구를 운영하는 그 엄브렐라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큰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서 그 건물 주인들의 연합체 또는 상인들의 연합체 같은 것들이 상호 규약을 맺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건물에서는 특징적인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서포트를 해주고 대신에 뭐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약을 맺는데 우리들도 아마 그 동대문 상권 전체에서는 DDP가 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호 규약에 대한 노력 같은 것들을 서울시 정부 차원에서 좀 직접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DDP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그 곳들이 들어서게 되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DDP가 사실 이게 문제점이 처음 그 계획할 때 제대로 된 공간 플래닝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셨을 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거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DP 오픈도 사실 1년인가 늦춰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개관을 한 거고요. 사실은 근데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처음에 제대로 된 플랜도 없이 설계에 들어가가지고 시공한다는 건 제 생각엔 굉장히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전시 공간 및 안에가 또 굉장히 그 놀라운 퀄리티로 지어졌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굉장히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운영 비용을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어요. 제가 좀 말씀을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전시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 박물관 기능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공간이 있습니다. 오피스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있고 이제 지하에 쇼핑 공간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전시와 박물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 그 수익을 창출할지는 제가 약간 의문이고요. 거기서는 아마 적자가 날 겁니다. 특히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요. 대신에 업무 공간에서 뭐 창의적 사람들이 거기서 입점을 해서 뭐 디자인 혁신적인 디자인 회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공간이 지금 상당히 작아요, 사실은요. 오피스 오피스 공간에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공간은 지하에 판대는 저는 그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업용 공간 비중을 갖고 수익을 했을 때 이 전체를 뭐 자립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상태입니다. 5천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언제 회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건축비가 5천억이고요. 거의 공시지가가 또 5천억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1조짜리 밸류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부동산 할 때 보통 한 4% 이자 이런 수익률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400억, 500억의 수익은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성과를 DDP를 자립형 운영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DDP가 주변 지역 또는 패션 산업과 창조 산업에 정말로 기여를 한다고 하면은 서울시나 서울 디자인대에서 솔직하게 이 건물 아마도 100억 얼마 몇백억 정도 손실이 날 것 같다고 고백을 하고요. 정말 그러면서 좀 좋은 기능 같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사실 이거 부동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 계획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립형 운영으로 수익 구조를 창출한다는 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건물에서 느껴야 될 교훈은 어떤 거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신문지상에서 자꾸 홍보성 기사가 나오는데요. 뭐 위대한 건축가의 작품이라고 하시는데 위대한 건축가의 작품은 맞는데요. 우리가 역사적 진정성, 장소적 진정성을 훼손하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걸 기억 안 했을 때 DDP가 성공했기 때문에 사대문 안에 경복궁 허물고 또 이런 건물 짓자고 하면 우리가 논리적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반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자립형 운영은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기 때문에요. 좀 성과의 잣대를 주변 상권 활성화 또는 주변 창조 산업 활성화 좀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거에서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숭례문이 정말 화마 휩싸여서 정말 모두가 안타까워했었는데 또 하나의 또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 말하자면 좀 훼손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건축, 그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미국 국세청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가 지불수단의 기능을 하면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적 통화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급여로 받을 때나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할 때 자본소득세가 매겨지게 됐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있었다고요. 가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횡한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취생들의 시대는 지났다고 합니다. 1인 가구 비율이 해마다 늘면서 이들의 타깃으로 한 제품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당근, 양파, 마늘, 대파, 두부, 한모 등을 최근에는 반절로 잘라 팔거나 4분의 1로 나눠 파는 상품까지 등장했고요. 간장이나 식초, 마요네즈 등 가공식품과 주방용품, 생활가전까지도 미니 사이즈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유통업계도 이에 맞는 소용량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며 가전제품에까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 제품을 한층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뉴스였어요.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구인생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Coronado Turismo.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그 친구는 꾸밀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른 아침의 첫 얼굴? 그 첫 얼굴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맑고 투영한 피부, 그것만으로 눈부신 당신에겐 오직 SK2 피트라 에센스. 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매시장에서 바람잡이 낙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재테크 정보 시간에는요, 지지옥신할 강은 팀장님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요즘 경매시장에서 바람잡이 낙찰이 기승을 부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아, 글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게 뭐 아슬아슬한 2등의 비밀이라고나 할까요? 아슬아슬한 2등의 비밀. 네, 거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매 컨설팅을 의뢰받은 컨설팅 업체는 낙찰이 돼야 수수료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낙찰을 목적으로 일단 낙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낙찰가를 그만큼 끌어올려서 높게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참 경매라는 게 신기한 게요. 네. 일단 낙찰이 되잖아요. 1등에 대해서 낙찰이 되면 이제 딱 기쁨과 동시에 뒤를 돌아보게 돼요. 왜요? 2등은 얼마 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랑 얼마나 차이가 나지? 이걸 살피게 되는 건데 네. 이때부터 이제 2등하고 격차가 본인이 1등을 했더라도 격차가 크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쓰리는 거예요.
안 하게 되나요? 그럼 경매 받은 거를 포기하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떼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유 없이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2등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 샀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본전. 내가 쓴 금액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 네. 그래서 2등은 그럼 얼마 썼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본인이 심지어 스스로 낙찰을 다 받고 본인이 했더라도 2등과 격차가 크면 그럴 텐데 컨설팅을 맡겼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당했구나 싶은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막 컨설팅 업체한테 이제 컴플레인 하게 되고, 말하자면 이 바지를 세운다는 거는 조작된 이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컨설팅 업체가 그런 거 이제 뭐 2등하고 너무 격차가 컸다, 뭐 너무 금액을 끌어올린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2등을 세우고, 진짜 아슬아슬하고 근소한 차이로 아주 스릴 있게 낙찰이 됐다. 이건 참 성공적이니까 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등은 사실 가짜군요. 가짜죠. 네. 그걸 바지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짜를 만들어서 세우는 것을 바지 세우기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군요. 네. 근데 낙찰 수수료가 뭐 어느 정도가 되길래 이렇게 이 뭐 가짜도 만들어야지 되고 그런 건가요? 저기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2등을 하고 몇 번 입찰을 해서든 뭐 떨어지면 수수료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뭐 수고한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낙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낙찰 수수료가 컨설팅 업체마다 조금 상이하기는 합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착수금이라고 해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먼저 내요. 그러면 이제 그 고객에 맞는 물건들을 몇 개 찾아서 이제 조사도 하고 해서 브리핑을 고객한테 하고, 고객이 오케이 입찰에 들어가자라고 하면 입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은, 수수료를 받는 가격은 어떤 데는 낙찰금을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 가격의 1%에서 1.5%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정가가 3억짜리인데 2억 7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1% 하면 270만 원. 뭐 이 정도 대강 수수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네요. 근데 이 경매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도 좀 많이 늘고 있어서 이게 좀 많아지는 건가요? 바지 세우기가? 사실 컨설팅 업체가 뭐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그렇게만 쳐봐도 사실 뭐 600개, 700개가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경쟁이 심한데, 최근에는 또 숫자만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컨설팅 업체도 대형화가 돼요. 그러면 전에는 이제 사장님 혼자의 뭐 직원 한두 명이 소규모로 컨설팅을 하는 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차피 광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비 이만큼 나갈 거 다 실적대로 실적 많이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아무래도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 경매를 의뢰할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일단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신뢰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가 이런 경험들도 많이 있는가, 실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신뢰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실 이게 가격이 중요하니까 너무나 경매나 시세 같은 것들을 잘 모르시면 아무래도 컨설팅 업체가 유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컨설턴트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본인이 시세조사 같은 것들은 그 주변에 공인중개사 몇 군데만 돌아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라도 좀 철저하게 좀 알아보시면서 함께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좀 이런 바지 세우기, 바람잡이 이런 게 좀 줄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해보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저희 지주옥션에서도 그런 그 회원들의 요청들이, 저희가 이제 전국에 나가서 낙찰 금액을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전에는 낙찰 금액하고 2위, 차순위까지만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3위, 4위까지 조사를 해서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예전에는 1, 2위 차이가 근소했으니까 그런 걸 몰랐다가 이제는 3위, 4위까지 올리니까 네. 3위와 2위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가 있게 돼서 아무래도 좀 정화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지 되는지는 몰랐어요. 네. 하여튼 경매도 요즘 활기를 띠고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관심들이 많으니까 피해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보셔야지 되겠네요. 네. 네.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정부가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경매 시장은 지금 제가 활기가 돌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좀 찬바람이 불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전월세 선진화 대책이 한 달 전에 딱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 시장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임대형 주거시설의 낙찰가가 곤두박질을 치더라고요. 네. 근데 주거시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죠. 단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가구, 연립, 다세대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사실 임대형 수익형에 가장 가까운 주택 하면 바로 말씀드렸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딱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경매 인기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경매 인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요런 형태의 부동산, 임대형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금 심리적인 위축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당분간은 같은 주거 중에서도 아파트나 다세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쪽에 좀 낙찰가가 당분간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경매에 숨겨진 이야기를 잘 들어봤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취업하기 참 힘들죠. 그렇지만 꼼꼼하게 정보를 알아보고 접근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취업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알려주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취업의 모든 것. 저희가 낱낱이 해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얘기할 주제가 재밌어요. 네. 갈 데 없으면 창직? 창업? 창직.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내가 만들지 이런 생각은 이런저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갈 데 없으면 이게 맞는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생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또 정부에서 청년 창업 이런 것들을 이제 촉진하는 그런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취업 시장만큼 창업 시장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난해 한번 봤더니 전국의 자영업자 수, 이걸 꼭 창업과 매치시켜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20만 명 정도 줄었다는 발표가 최근에 있었어요. 네,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어진 거죠. 네, 이런 상황을 또 흘려넘겨서는 또 안 될 것 같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자영업자 수가 줄었다는 것은 환경이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이라는 그러니까 거군요. 이게 취업이 안 되니까 난 창업해야지. 내가 직업 하나 만들지?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청년 창업이 최근에 이제 제2의 벤처붐,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또 얘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벤처 붐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스타트업 붐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면 많죠. 그러니까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충해주고 왜 기업에도 신입사원 들어오면 활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인 거죠. 근데 경제 전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것이 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입장으로 들어가면요. 취업이 안 되니 창업 창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창직은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 쓰고 합격 통보 받아서 들어가는 회사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나 스스로 어떤 가치 창조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반면에 창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정확한 이제 목표의식이 있다면 창업은 취업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얼마나 창업들을 하나요? 수치 자료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말 벤처기업 수가 29,135개로 전년보다 3.3%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근데 2001년도 11,000개였던 벤처기업 수가 2003년도에 7,700개로 줄었거든요. 2004년 이후 계속 이제 늘어서 10년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현재 벤처기업 수가 29,349개, 그러니까 3만 개를 꼭 돌파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98년도 제가 98년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벤처붐 수준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창업의 증가가 대학의 모습도 지금 굉장히 바꿔놓고 있는데요. 창업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 현재 활동 중인 대학생 창업 동아리가 190개 대학에 1,833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요. 창업 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 수는 22,46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동아리가 실제 창업에 나서면서 벤처기업 수라든지 창업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은 된다고 합니다. 붐은 붐이네요. 붐은 붐이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멀쩡하게 직장 들어갔다가 그 같은 기자 선배들이 우리가 미디어를 하나 창업을 하자라고 해서 사실 창업 멤버였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또 거기를 키우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완전히 제가 이제 창업한 거는 아니죠.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가져온 건데 상무님은 정말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을 볼 때 남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지금도 선택하려고 하면은 창업 그냥 선택하시겠어요? 저 월급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창업의 과정이 의미도 있지만 힘들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태어나면 나 월급쟁이 할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거고요. 또 그만큼 보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창업은 창업인데 창직은 또 뭔가요? 앞서서 이제 창직, 창업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창업만큼이나 이제 창직이 좀 이제 많이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요. 창직은 자신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업이랑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리소스들을, 그러니까 자원들을 이제 확보를 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면 창직은 내가 뜻하는 직업을 스스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서. 세상에 없는 이제 직업을 내가 만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유심히 이렇게 보면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창업과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직업을 창조하고 그것이 구현된다면 1인 기업의 개념이 된다는 의미에서는 또 창업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직을 1인 기업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프리 에이전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테니 당신이 내 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 제품을 이용하겠느냐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막연하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저도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에코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옥수수 전분 섬유로 만든 웨딩 드레스, 뿌리가 살아있는 부케, 종이에 콩기름으로 인쇄한 청첩장, 이런 결혼의 정가정을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서 환경도 살리고 결혼식의 멋도 살리자라는 이제 창직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름을 만드셨죠. 에코 웨딩 드레스 디자이너. 그냥 드레스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자연주의적인 자연 친화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분한테 가서
난 결혼식 준비해 주세요라고 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서비스 직군들 중에도 예를 들면 컨셉을 계속 이제 이렇게 특화해 나가면서 직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은 직업의 개수가 10,0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무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네. 이런 특화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2만 개 이상이 돼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네. 직업도 있다 그러나요? 테크 알리 주얼리 개발자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예. 기술적 편리함에 감성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직업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를 네. 들면 키스를 하면 열리는 프로포즈 전용 주얼리 오. 케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네. 예, 뭐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만드신 분들이 사실 내가 만든 이것을 사주세요라는 이제 그 영업을 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지만 하고 싶은 또 일을 하는. 네. 좀 내 조직을 키우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만든 직업에 또 이제 의미 부여를 하시면서 네. 또 예, 직업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뭐 이런 또 그렇죠.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외에도 이제 정부에서 신직업 44개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최근 밝혔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이제 창직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립탐정, 이슈가 많이 됐죠. 네, 예. 연구실 안전 전문가, 네. 뭐 노년 플래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창직의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사립탐정은 뭐 있지 않나요? 흥신소? 예. 근데 뭐 흥신소도 네. 아름답게 하면 이제 사립탐정이 되는 거죠. 업종을 이름 네.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예. 창업과 창직 네. 여기에 좀 정부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의지가 있죠. 네, 이 시간 많이 소개되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에 어려움이 있는 이제 만 20세에서 39세 예비 청년 창업가들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원스톱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네.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함께 청년 전용 창업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10개월 만에 대출 건수가 2,600여 건, 뭐 830억 원 정도의 실적을 거둘 정도로 지금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에서도요. 네. 청년 창직 인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미리 인턴 경험을 이제 드리는 거죠. 네. 먼저 이제 창업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조언을 받고 예. 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대학생이 창업을 위해 최대 2년까지 휴학할 수 있도록 네. 또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 참 예전에 다시 학교 가고 싶은데요. 네, 그런 것까지는 없었는데. 네, 다시 학교 가고 싶습니다. 창업 휴학도 가능하고. 네네네. 근데 왜 이게 학점도 인정해주고. 창업 창직은 네. 청년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글쎄 말이에요. 네. 좀 기회가. 네. 아까도 제가 이제 작년과 중년의 구분을 함부로 해버려가지고 좀 네. 무리를 일으켰는데 중장년층에게도 좀 네. 열리면 좋지 네. 않을까요? 이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네.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도 다 39세 이하 거의 이런 그래요. 이런 네. 이제 제한이 있던데. 뭐 마음은 청년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원 이제 연령들이 좀 늘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무엇보다 현장의 경험이 많으신 이제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은퇴들을 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충분히 창업하고 창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좀 기회 제공들이 좀 늘어나면 어떨까라는 이제 현장의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지금 머리를 막 굴려보고 있는데요. 네네네. 글쎄 뭐 기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네.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40대 이하 분들, 예. 이렇게 채용 시장에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40대 이제 직업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사실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예. 이런 분들 고려를 하면 이런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에 그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청년들 먼저 창업 네. 창직 많이 하시고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잉크루트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 지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지프로2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캔벌리.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한 주가 정말 빨리 가네요. 내일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저희는 금요기획을 하는 날인데 연일 속도를 내고 있고요. 사회 각 분야로 요구가 많은 규제 개혁 저희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진척이 정말 LTE급으로 빠른 만큼 지적과 비판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1대1 토론 형식으로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